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유 매장 가능성을 직접 발표하고 나서 여진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아직 있으실 텐데 정부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매장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탐사 시추 작업에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됐고 시추 작업을 할 노르웨이 유전 개발 업체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격적인 탐사가 곧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 내년 상반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탐사를 할지, 어려움은 없는지, 심층 분석을 했다는 회사는 믿을 만한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시추 작업에 들어갈 업체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 김지아 기자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심층 분석과 전문가 검증을 통해 포항 앞바다 심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확인한 정부와 한국석유공사.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다음 단계인 탐사 시추를 위한 작업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르웨이의 선박왕 존 프레드릭센이 설립한 세계 최대 해양 시추 업체 시드릴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과 시추 계약을 맺었다며 규모는 3,200만 달러이고 계약은 2024년 12월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공개했습니다. 2008년 삼성중공업이 건조하고 시드릴이 보유한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를 40일간 투입하는 내용입니다. 석유공사도 공개 입찰을 통해 시드릴과 계약을 맺었다며 또 다른 시추공 작업을 위해 추가 입찰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에요. 석유공 시추선 여러 개 중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회사 선정을 해서 그냥 시추하는 거예요. 석유공사는 올해 책정된 정부의 유전 개발 관련 출자금을 활용해 개당 1,000억 원가량이 드는 탐사 시추를 진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이번 탐사 시추는 수심 1km가 넘는 심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높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뭐가 어려운 건지 장혁수 기자가 전합니다. 현재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7곳 중 가장 먼저 탐사 시추에 착수할 대왕고래 해역은 영일만에서 38km에서 100km 떨어진 배타적 경제수역 내 8광구와 6-1광구 일대에 있습니다. 이곳의 수심은 1100m에서 1200m. 석유와 가스 매장 여부를 확인하려면 여기서부터 땅속으로 최대 2km를 파들어가야 합니다. 시추는 지질층에 파이프를 삽입해 드릴링을 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추선은 바다의 흐름에 맞춰 진동을 하며 흔들림을 최소화합니다. We're looking to keep us within about 6 inches of where our geographic reference is. 6 inches, like that. 시추공 안에 집어넣는 시멘트와 진흙은 시추공을 보호하고 석유 유출을 막는 동시에 드릴의 윤활제 역할도 합니다. 기술적 문제 못지않게 어디를 뚫느냐도 관건입니다. 앞서 동해가스전은 10번의 시추를 실패한 뒤 11번째 시도에서야 성공했습니다. 이번 포항 석유가스전 탐사는 1988년 발견된 동해가스전 때보다 사전 탐사 기술이 크게 발달해 성공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워낙 심해인 탓에 난도와 비용은 훨씬 높습니다. 원 동해2는 150m예요. 엄청난 기술 격차가 있는 거거든요. 오는 11월 말 시작하는 탐사 시추 결과는 내년 4월쯤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번 석유 가스전 발견을 두고 기대가 커지는 한편 믿을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탐사에서 심층 분석을 맡았던 미국 액트 지오사가 규모가 적고 회사가 외형적으로 열악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내일 액트 지오사 측이 우리나라를 찾아 탐사 결과를 직접 소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포항 석유가스전 탐사 심층 분석을 맡긴 미국 액트지오사. 한국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엑슨모빌 등 세계적인 석유 개발 기업 출신 전문가가 있는 심해 탐사 전문 기업으로 2016년부터 가이아나 볼리비아 등 주요 유전 탐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립자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는 심해 광고 평가 분야 30년 경력의 전문가로 미국 퇴적학회장을 지내고 여러 유전 탐사를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회사 규모가 10명 이하로 작아 신빙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충분히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해저 개발 그런 기업들에서는 좀 알려져 있는 전문 업체예요. 설립자라든지 거기에 구성되는 멤버들이 그런 전문가로 있었기 때문에. 다만 어떤 전문가도 100% 확률로 석유 매장 여부를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자료를 해석해서 결론을 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패로 끝나는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그런 성공 가능성을 언급하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심이 커지자 아브레우 박사는 내일 한국을 방문해 석유공사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이번 분석 결과를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유혜린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면 국가 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뭐가 필요할지 준비하기는커녕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성공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한 건 레임덕의 증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뭘 해도 국면 전환용이냐며 부끄럽다고 맞받았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시추 성공 확률 20%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다고 조롱했습니다. 국면 전환용 아니냐는 겁니다. 성공 확률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비슷하지 않습니까? 20%. 이게 바로 레임덕 증거입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시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김병욱 전 의원은 대통령 발표 뒤 관련 주가가 크게 치솟았다며 장 마감 뒤에 발표하는 게 맞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지난달 16일 유튜브에서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걸 거론하며 당 공식 회의에서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중대한 발표에 또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탐사 가능성이 낮다면 외국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했겠냐며 국면 전환용이란 야당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시추탐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정부가 하겠어요. 박충권 의원도 SNS에 정치적 해석부터 내놓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쓸지 논의할 때라고 적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발표 하루 만에 탐사 시추 업체가 공개되는 등 유전 개발을 위한 사업 진행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거쳐야 할 과정은 뭔지 산업부 박상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정부가 발표한 포항 석유 가스전 탐사를 두고 대왕고래, 광개토, 오징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이번 유전개발 프로젝트명을 놓고 여러 가지 이름이 현재 나돌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시추 프로젝트명은 광개토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7곳의 가스전 후보지가 나왔는데 석유공사가 이들 후보지를 이제 동해 해양 생물이죠. 대왕고래, 오징어, 명태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이 에너지 안보와 자본시장 혼란을 염두에 두고 발표 전까지 어떻게 보면 보안에 신경을 쓴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게 실제로 매장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 너무 시기상조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전 개발 같은 경우는 이런 에너지 정책은 정부의 의지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석유가 실제로 나오기 전까지는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도전이기 때문인 건데요. 이 정부는 다각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과거 정부와 차별화를 인식했다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였죠. 해외 자원 외교가 논란이 된 이후에 역대 정부에서 자원 개발은 사실상 뒷전이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역시 탄핵 여파 등으로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청산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시추 업체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보안이 지켜졌다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한데 준비를 많이 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발표 이후에도 전부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석유공사는 이미 지난달에 첫 번째 시추에 나설 노르웨이 시드릴사와 계약까지 맺은 상태인데요. 이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세계 굴지의 유전 개발 업체들을 앞으로도 참여시킨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 조만간 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업체와 전문가 모집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있더라도 이게 경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부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이 경제성이 있는지는 일단 올해 말에 시작되는 참사 시추 결과를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매장 추정치가 35억에서 140억 배럴이지만 이 참사 시추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 추진 시점이 2035년에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서 경제성의 변동은 커집니다. 실제로 2015년에 유가 폭락 당시에 여러 해외 유전 개발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나지 않다 보니까 실패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뭐 성공하면 아주 좋겠죠. 근데 실패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정부 부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도 염두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도 이번 낙관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실제 매장량이 예측과 다르게 적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추 비용만 들이고 아무런 소득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야당에서 특히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에 필요한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좀 이 부분도 상당 동안 진통이 예상됩니다. 자, 내년 초에 뭔가 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네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맺었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윤석열 정부가 전면 정지시켰습니다. 효력 정지안을 제거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딴 도발이 지극히 비상식적이라고 했는데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당국의 결심만 남았습니다. 특히 군이 보유한 이동식 확성기 16대는 차로 갈 수 있는 곳 어디서든 방송이 가능합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비상식적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완전한 효력 정지를 선언했고 북한이 설정하는 조건에 의해서 우리 안보가 의존하게 할 수는 없다. 군은 대북 확성기를 언제든 가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군사 분계선 서북 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고정식 확성기 24대는 설치에 2-3일이 걸리지만 고출력 스피커를 장착한 이동식 확성기 16대는 몇 시간이면 곧바로 방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정 상황을 상정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곧바로 실행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령이 없는 만큼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먼저 보상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정부와 여당은 추가 피해에 대비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대북 확성기가 북한에 무슨 위협이 되냐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대칭 전력이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고 합니다. 북한 주민이 이 방송을 듣고 탈북한 경우도 많다는데 이태영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나흘 뒤 최전방 서부전선에서 우리 군 장병들이 5m 높이 방음벽에 올라가 스피커를 떼어냅니다. 적대행위 중단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확성기부터 떼어낸 건데 그만큼 위력적이었단 방증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김정은이 권좌에 앉아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거드름과 오만과 공포로 북한 철원 지역 군부대 장교 출신인 한 탈북민은 우리의 정확한 날씨 예보를 듣고 과학 기술력 차이에 충격을 받아 탈북했다고 회상합니다. 남한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가 온다 하게 되면 무조건 비가 오더만요. K-팝은 고향을 떠난 어린 병사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일병의 편지나 이러한 노래들이 암암리에 돌아가거든요. 제가 밤마다 10시에 이걸 뒤집어 쓰고 그 서울 노래를 들어. 제대한 장병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입소문을 냈습니다. 방송에서 표현되는 그 이미지는 상대방에서 날아가는 총탄보다도 핵탄보다 더 무거운 위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DMZ에서 10년 복무했던 안찬일 박사는 장마당 세대에게 효과가 크다고 분석합니다.
반도체를 수출한다. 이런 것들이 북한 청년 군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BTS라든지 이런 노래, 그다음에 뭐 드라마. 실제 방송이 재개될 경우 확성기를 겨냥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1심 선고가 사흘 뒤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판결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와 이 대표 측근들의 변호를 맡았던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연일 이 대표 방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호위무사나 다름없다고 비판합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 발의가 사법방해라는 이원석 검찰총장 비판에 민주당은 헛소리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아주 뜬금없는 헛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엮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법 방해이고 수사 방해다. 검찰이 이대로 존재해도 되는지 계속 질문이 나올 거라며 검찰총장 탄핵 소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와 검찰을 향한 공세는 오는 7일 예정된 대북 송금 사건 1심 선고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도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라고 할 정도로 1심 결과가 곧바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당은 검찰 조작 특검법 발의에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을 변호했던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며 호위무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검찰과 법원을 소관하는 법사위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줘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검찰과 법원을 흔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시키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SNS에 특검으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이냐며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특검 법안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대장동 민간업자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유착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합니다. 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에 대한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특검법 관련해서 어제 검찰총장이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방북성사를 위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쌍방울을 통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피의자이고 이 전 부지사는 오는 7일 1심 선고를 앞둔 피고인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과의 유착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에겐 업자들이 내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건 말이 안 된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기회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를 도왔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만 15개월째 재판 중인 재판부는 함께 심리 중인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사건에 중복된 증인을 줄여보자고 제안했지만 이 대표 측은 내용이 달라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인도 순방 때 과도한 식비를 썼다며 여당 의원이 특검법까지 발의해 공세를 펼치자 김정숙 여사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기내식 비용과 비교해보자고 역공했는데 여당에선 정부 예산 지출 항목에도 없는 대통령 부인의 순방과 대통령의 공식 순방을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기내식은 통상적이었다며 여당의 호화 기내식 공세를 일축했습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가 직접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고소 대상과 수사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배현진, 박수영 의원 등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윤 의원은 또 문체부 등에 기내식 세부 내역을 요구했지만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야권 일각에선 식비 내역에 전용기 승무원들의 인건비 등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 비용과 비교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십시오. 기내식비는 얼마였고 밤마다 재벌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비용은 얼마였는지. 여당은 정부 예산 지출 항목에도 없는 영부인의 단독 외교 일정과 현 정부의 순방비 내역을 단순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전공의들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계획대로 전문의 자격증을 얻을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얼마나 해소될지 최원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합니다. 정부가 각종 명령 철회를 통해 전공의 복귀기를 대폭 넓혔습니다. 병원장이 전공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를 설득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복귀하는 전공의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수련 기간이 부족해도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험은 치고 나머지 이제 추가 수련을 하는 한 번 더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서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지적에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박단 전공의협회장은 자신의 SNS에 달라진 건 없다며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의사협회가 총파업 투표에 돌입한 데 이어 서울의대 교수들도 오늘 긴급총회를 열고 진료 전면 중단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어 의정 갈등이 곧바로 해소되긴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최현행입니다. 최근 지역에서 이름난 산부인과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아이 낳을 곳을 찾아다니는 산모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출산 난민이란 말까지 나온다는데요. 원인이 뭐고 대책은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다민 기자, 전국 지자체에 분만실이 없는 곳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지난해 기준 전국 시군구의 28.8%, 10곳 중 3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만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상당수가 농어촌 지역이지만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경기 과천과 의왕시 등 수도권 지역에도 분만실이 없었습니다. 의료계는 분만기관 감소는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지방에서 앰뷸런스 타고 올라오고 있는데 산모 25주 산모인데 받아줄 수 있느냐 해서 받겠다고 했는데 결국엔 산모는 앰뷸런스에서 중간에 낳고 아기를 낳았다 그러고 되돌아갔습니다. 1년에 앰뷸런스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100명이 넘습니다. 분만병원이 줄어드는 거 결국 저출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까? 네, 연간 출생아는 2013년 43만 6천여 명에서 지난해 22만 9천여 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같은 기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의원급 기관, 즉 동네 병원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분만병원이 문을 닫는 가장 큰 원인은 출산 감소가 맞지만 의료계에선 분만 수가가 살인적으로 낮다고 지적합니다. 올해 정부가 분만 수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낮다는 거죠? 네, 정부가 지급하는 자연 분만 한 건당 기본 수가는 78만 원 안팎입니다. 올해부터 여기엔 도 지역 110만 원을 얹어줍니다. 광역시는 지역 수가를 제외하고 55만 원만 더 줍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선 분만 수가가 최소 200만 원은 인상돼야 분만실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해왔습니다. 사실상 의사들이 원했던 것의 절반밖에 올리지 않은 셈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수가가 낮은 편입니까?
네, 제왕절개를 예로 들면요. 한국은 제왕절개 시술 한 건당 수가는 350만 원 정도입니다. 미국 제왕절개 분만비의 15%에도 못 미치고 일본의 절반 수준입니다. 나라마다 의료와 보험 체계가 달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국내 분만 수가가 낮은 건 사실로 보입니다. 자, 일본은 우리보다 저출산이 훨씬 빨랐잖아요. 그리고 분만실도 부족해서 대책을 세웠다는데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게 좀 있습니까? 네, 첫 번째는 무과실 보상제인데요. 일본은 2006년부터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국가가 100%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대 보상금이 3천만 원이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죠. 두 번째는 분만 비용 현실화입니다. 일본에서 자연분만 비용은 의원 기준 평균 약 600만 원입니다. 우리는 광역시 기준 133만 원 정도입니다. 일본은 출산에 보험 적용을 하지 않고 대신 정부가 약 445만 원을 산모에게 출산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개인 의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빚을 안고 불구덩이에 뛰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만 감소 속도가 그 분만 수가 인상분에 비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분만실이 감소되는 상황으로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출산율도 낮은데 분만실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상황 참 안타깝네요. 출산 전 대책 그리고 분만실 대책 같이 좀 있어야겠군요. 김남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 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해서 법 앞에는 성역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차장 검사들을 불러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건네고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최재형 목사가 카카오톡을 통해 집요하게 만남을 요청합니다. 2022년 6월 은밀하게 전달만 하고 싶다. 청탁이 아니다. 요란하게 떠드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재차 순수한 목적을 강조합니다. 티타임 후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의 현충원 안장,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부탁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최 목사 등 주요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검찰은 김 여사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가 청탁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 부인을 소환 조사할 경우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김 여사 소환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이어 제가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오늘 김 여사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 등 차장검사 4명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격려 차원의 오찬이었고 수사 관련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남녀의 범행이 1년여 만에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아기가 불법 입양 2주 만에 숨지자 시신을 반려동물 관에 넣어서 안매장까지 했습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노돌 기자입니다. 누더기처럼 비닐이 여기저기 뜯긴 폐건물 뒤쪽으로 들어가자 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지난달 23일 이 나무 밑에서 신생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부패가 많이 진행된 아기 시신은 반려동물 나무관에 담겨 50cm가량 깊이에 매장돼 있었습니다. 아기가 묻힌 곳은 이렇게 집 뒤쪽에 있는 나무 밑인데 으슥한 곳이라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격절이 한 20-30명이 여기 왔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영화를 여기다 안매장을 했다. 안매장 범인으로 경기 동두천에서 동거하던 남녀가 체포되는데 이들은 지난해 2월 SNS로 알게 된 미혼모를 통해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신생아를 불법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입양 2주 만에 아기가 숨지자 이들은 거주지에서 포천까지 이동해 친척집 근처에 안매장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아기의 건강이 나빠졌는데도 불법 입양 사실이 드러날까 봐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혼모가 여기저기 찾다가 오픈 채팅방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출산이 임박했는데 도와줄 수 있냐 이러니까 도와주겠다.
올해 2월 출생 신고된 신생아의 정기 예방접종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지자체의 신고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추적 끝에 이들을 붙잡아 아동학대치사,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경찰은 아기의 친모도 유기와 방임 협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대낮 서울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활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변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색 상의에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마치 산보하듯 주택가 골목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양손엔 섬뜩한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잠시 뒤 순찰차 2대가 출동하고 경찰관들이 남성의 양팔을 붙잡습니다. 남성이 격하게 저항하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합니다. 흉기를 내려라고 경고를 많이 했는데 이를 무시한 채 막 반항하고 대항해서.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양손에 40cm가 넘는 흉기를 들고 배회했습니다. 남성이 흉기를 들고 지나간 지역은 상가가 밀집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최근 흉기 사고가 잇따르다 보니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그런 상황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서 늘 불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흉기를 집에서 갖고 나왔다고 했을 뿐 왜 들고 나왔는지 등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김천에서 축사를 탈출한 소떼 10여 마리가 시내 도로를 활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이 합동 작전을 펼친 덕분에 소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다른 차 한 대는 아예 주행을 멈추고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10여 마리의 소떼가 달려오자 운행을 멈춘 겁니다. 잠시 후 소떼가 우르르 도로를 활보하고 그 뒤를 순찰차와 소방차가 경광등을 켜고 에스코트하듯 뒤따라갑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북 김천의 한 우사에서 소 10여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탈출했습니다. 강둑길을 비추던 CCTV에 소떼가 포착되자 관제 요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직지천 쪽에 핑크뮬이라고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 CCTV를 본 것 같아. 제가 알기로 이런 사례는 처음이죠. 출동한 경찰과 119 구조대는 왕복 6차로 도로를 점령한 소떼를 몰기 시작했고 4km 정도 떨어진 우사까지 소떼를 유도했습니다. 엄청 세게 뛰어갔는데 이거 계속 놔뒀다가 직지사까지 갈 게 있더라고요. 길목 코너에 이제 직원들을 배치해가지고 소를 몰았죠 이제. 2시간 만에 소들은 안전하게 우사로 복귀했고 새벽 시간에 교통량도 많지 않아 다른 사고도 없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고속도로에 10,000원권과 1,000원권 지폐가 흩뿌려져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차를 세우고 돈을 줍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중앙분리대까지 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누군가 돈을 흘린 건지 혹은 뿌린 건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성 2명이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며 무언가를 열심히 줍습니다.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차량들 사이로 들어가고 중앙분리대를 넘기도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남성들을 피해갑니다. 이들이 줍고 있던 건 고속도로에 떨어진 돈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양주 화도 IC 인근에서 10,000원권과 1,000원권 지폐 여러 장이 날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갓길에 차를 세워둔 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20분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돈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정리하며 도로에 떨어져 있던 3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8만 원을 주었다는 한 운전자는 경찰에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이라도 함부로 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돈을 습득한 거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정도 적용은 할 수 있겠죠?
돈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분실 신고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돈의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상 최대 규모로 만들어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형제 사이인 이들이 공장을 차려놓고 만든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물량은 150만 정, 160억 원 어치나 됩니다. 식약처는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해서 사상 처음으로 가짜약 공장 몰수도 추진합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여기 제품 다 있다. 벽면을 가리고 있던 천을 걷어내자 켜켜이 쌓인 파란색과 노란색 알약들이 드러납니다. 모두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원료 혼합기부터 포장기까지 생산시설도 갖췄습니다. 공장이 위치한 곳은 인적이 드문 농가 인근. 이렇게 2020년 9월부터 160억 원어치의 가짜약을 만들어 판 일당은 형제 사이인 남성 2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가 압수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약 150만 정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식약처가 적발한 역대 최대 물량입니다. 형제들은 14개 종류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든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정품의 반값 이하로 이를 팔았습니다. 수사 당국의 단속을 대비하여 현금으로만 거래하였고 거래 내역은 일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성인용품점에서 파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는 심근경색 등 부작용이 우려돼 구입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들 형제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상 처음으로 공장 몰수도 추진 중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인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아프리카 48개 나라가 참석한 다자 회담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ODA를 100억 불로 늘리는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도 밝혔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장에 모인 아프리카 48개국 정상과 대표단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윤 대통령은 14억 인구의 큰 시장과 4차 산업 핵심 원자재인 니켈, 크롬과 같은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한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강조했고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설 협의체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보건과 기후변화, 인프라 협력을 주제로 한 조약과 MOU 46건을 체결했고 아프리카 진출 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140억 달러 지원에 이어 2030년까지 총 100억 달러의 공적 개발 원조도 약속했습니다.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약 140억 불 규모의 수출 금융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상춘제로 정상 배우자들을 초청한 김건희 여사는 퓨전 국악 공연과 함께 궁중 떡볶이 등 한식을 대접했습니다. 오늘까지 17개국 정상과 30분 단위의 릴레이 정상회담을 가진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총 25개국 정상과 단독으로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수장이었던 홍남기 전 부총리가 국가 채무 전망치를 축소했다는 의혹, 지난해 10월 TV조선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당초 153%란 비율을 절반 가까이 줄이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쌓일 게 뻔한데 국민의 눈을 가린 겁니다. 김충영 기자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60년 최대 81%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81.1에서 적게는 64.5. 이 숫자가 이제 OECD 그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는 낮긴 하지만 당초 산출된 수치는 훨씬 높은 세 자릿수였습니다. 감사원은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153%와 129.6%란 두 숫자를 보고받았지만
실무자들에게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부가 정책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재량 지출 대신 총지출 증가율을 연동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찌그러뜨려서 2060년에 80%가 나오게끔 만든 거죠. 지금 예정처하고 의원님하고 정부가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겁니다.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대거 면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정책적 추진 사업이란 이유로 59건의 예타 면제 요구가 있었는데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면제됐습니다. 특히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을 비롯한 4조 3천억 원 규모 8개 사업은 9시간 만에 면제가 확정됐습니다. TV조선은 국가 채무 비율 축소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홍 전 부총리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서 삼성이 진화에 나섰었는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보도를 직접 부인했습니다. 더불어 삼성전자에서 HBM을 공급받을 거라고 해 엔비디아 공급 경쟁은 가열될 전망입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가 품질 테스트에 실패했다는 외신 보도를 직접 부인했습니다. 그는 대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곳 모두 HBM을 납품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 HBM이 발열 등을 이유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를 직접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며 삼성의 납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도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5세대 12단 HBM을 개발해 올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AI 반도체 즉 HBM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면 엔비디아 공급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HBM을 독점 공급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까지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젠슨 황의 발언이 알려진 후 삼성전자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2% 넘게 뛰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오늘이 중국에서天安문 민주화 시위와 유혈 사태가 발생한 지 꼭 35년 되는 날입니다. 중국 전역은 물론 홍콩에서도 집회나 추모를 막기 위한 경비가 삼엄했는데요. 중국 내 움직임과 다르게 대만과 런던, 뉴욕 등 세계 곳곳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손으로 허공에 무언가를 적습니다. 8964. 1989년 6월 4일, 35년 전天安문 사태가 발생한 날짜입니다. 이 행위 예술가는 곧바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홍콩판 국가보안법 시행 후 첫 기념일을 맞아 당국의 감시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No activities that contravene the law should take place. 중국 수도 베이징은 집회와 추모가 사실상 원천 봉쇄됐습니다. 곳곳에 경찰이 대거 배치되고天安문 인근 지하철역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중국에서 검색조차 안 되는가 하면 위챗, 더우인 등 현지 소셜미디어에선 프로필 사진도 바꿀 수 없게 조치하는 등 검열이 심해졌습니다. 中国和伊朗关系牢固，中方重视发展中伊全面战略伙伴关系。 반면 해외에선 추모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영국 런던에선 집회와 연극이 잇따라 개최되고 미국 뉴욕 등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We did not forget that 35 years ago, your party have killed innocent citizens illegally.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권위주의 팽창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일본 도요타 등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업체 5곳이 자동차 인증을 따내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의 국민차로 알려진 도요타의 코롤라 시리즈도 포함됐는데요. 그동안 일본이 품질 경영으로 쌓아올린 신뢰가 깨질 위기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류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완성차 1위 업체 도요타 회장이 또 사과했습니다. トヨタグループの責任者としてお客様、車ファン、すべてのステークホルダーの皆様に心よりお詫び申し上げます。本当に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 지난 1월 자회사에 이어 이번엔 본사에서 품질 인증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요타를 포함해 마쓰다, 혼다, 스즈키, 야마하 발동기 등 5개 업체 38개 모델의 성능 시험에서 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도 생산 중인 6개 모델에 대해선 출하 정지를 지시했습니다. 도요타의 경우 2014년부터 170만 대에서 부정 행위가 있었는데 국민차로 불리는 코로나도 포함됐습니다. 도요타는 보행자 보호 시험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충돌 시험 때 타이머로 에어백을 작동시키는 등의 수법을 썼습니다. 마쓰다와 혼다도 엔진 출력 시험에서, 야마하는 소음 시험 등에서 부정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당국은 우선 도요타 본사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영향, 또 앞으로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그 영향이 더 확대될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5개 업체에서 문제가 된 차량은 500만 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사격은 진종호 선수 이후 스타가 끊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17세 여고생 반효진 선수가 월드컵 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해서 파리올림픽에서 금빛 총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예선 8위, 턱걸이로 결선에 오른 반효진이 숨을 죽이고 관역을 겨눕니다. Korea's 16-year-old first timer and she's holding the lead. 송이 무대 3번째 도전만의 쾌거, 마지막 한 발이 아쉬웠습니다. 0.1점 차, 은메달입니다. 열심히 연습한 만큼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그냥 기분 좋다고. 수줍게 시상대에 오른 반효진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사격에 입문한 지도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딱 한 발 쏴보자마자 너무 매력 있고 얼떨결에 태극마크도 달았습니다. 경험을 한번 쌓아보고 오자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진짜 저 또한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결과라서 저 조금 놀랐고 아, 나 진짜 했네. 여자 10m 공기소총 종목은 파리올림픽 개막 다음 날에 열립니다. 내친 김에 올림픽 메달까지 노립니다. 이렇게 1, 2년 반짝하고 없어지는 선수가 아니라 점점 더 성장하고. 이번 올림픽에서 사격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권총 종목엔 세계 기록을 쓴 김예지도 있습니다. 저 말고 금메달을 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왔고. 양궁과 펜싱에 기대가 쏠린 와중에 한국 사격도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I'd like to be an explorer, like the Great Magellan. Oh, you're too late. There's really nothing left to explore. 노르웨이는 스웨덴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북해를 따라 길고 험준한 불모지를 떼어받았습니다. 60년 뒤 덴마크와 조업권을 놓고 영해를 가른 선이 국운을 갈랐습니다. 노르웨이는 북해에서 석유와 가스가 터져 북유럽의 최고 부국이 됐습니다. 덴마크 북해에선 노르웨이 하루치도 안 되게 나옵니다. 포항 철길 숲에서 삶은 달걀을 나눠줍니다. 이곳 불의 정원에서 솟아나는 가스불로 삶았습니다. 철길 숲 공사를 하다 지하 200m 천연가스에 붙은 그 불입니다. 7년 넘게 타면서 한 가닥 산유국의 꿈을 이어옵니다. 대통령이 전한 동해 석유가스 소식은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민생경제에 이바지할 거라는 긍정적인 논평 참 오랜만입니다. 하지만 관련 주식만 들썩일 뿐 다들 차분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영일만 석유를 발표할 때 시민들이 만세를 부르던 그 풍경과는 사뭇 다릅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의 한이 빚은 한바탕 소동이었죠. 20년 탐사 끝에 동해 가스전을 찾아내 산유국이 된 것도 잠깐이었습니다. 3년 전까지 2조 7천억 원어치를 생산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등장한 동해 석유는 최대 추정량이 세계 매장량 25위권 수준입니다. 국운이 바뀐 20위권 노르웨이에 근접합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3단계 시추를 거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시추 성공률이 20%로 높다지만 뒤집으면 실패가 8할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당부했듯 민주당이 국면 전환용이라고 의심할 계제는 아닌 듯합니다. 누구보다 섣불리 들떠 흥분하는 국민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년 상반기면 천운이 우리 편인지 판가름 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희망의 불씨로 가슴에 고이 품을만 합니다. 팍팍한 일상을 다독이는 작은 꿈 하나로 말입니다. Dreams can begin small too. 6월 4일 앵커 칼럼 오늘 꺼뜨리지 않는 불씨 하나였습니다. 내일은 벌써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30도를 넘나드는 낮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서울의 최고 기온 31도, 고양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로 5에서 20mm,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일부 호남 지역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할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과 전북 서해안,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18도, 부산이 16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춘천이 30도, 청주와 대전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충일인 모레도 강원과 제주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토요일 오후 호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4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